우리가 은하계 원반에도 암흑물질이 있고 은하 바깥 헤일로 공간에도 암흑물질이 있다면 당연히 은하 원반상에 놓여있는 태양계에도 암흑물질이 있겠죠.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라는 채널을 통해서 천문학과 우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 밝게 빛나고 있는 별도 있고 행성도 있고 또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가스구름, 또 그것들이 합쳐진 은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밝게 빛나는 천체들은 고작 4%, 5%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나머지 70% 대부분은 우주 팽창을 빠르게 가속시키고 있는 암흑 에너지가 채우고 있고요. 나머지 25% 정도가 이제 빛을 내지 않는 또 미지의 질량 물질, 암흑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말 그대로 빛을 흡수하지도 발하지도 않아서 우리가 빛을 통해 관측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질량, 미지의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 빛으로 관측도 할 수 없는 이 미지의 존재가 우주에 그렇게 많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19세기 말에 물리학자 윌리엄 톰슨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은하수 속의 별들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켈빈이 이제 우리 은하수 속의 별들을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태양계 주변 별들은 은하계 전체 중력에 붙잡혀서 궤도를 돌고 있겠죠. 그러면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는지 속도만 잴 수 있다면 그 별을 붙잡고 있는 우리 은하계 전체 중력을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을 해보고 질량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별들이 너무나 빠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나 빠르게 돌고 있는 은하수 속의 별의 움직임을 설명하려면 아주 무거운 질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 은하수 속에 발견되는 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톰슨은 어떤 가정을 하게 되냐면 이거 우리 은하수 속에 밝게 빛나지 않는 어두운 별들이 숨어 있나 보다, 다크스타가 숨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프랑스 수학자 푸앵카레가 켈빈의 발견을 이어받아서 미지의 물질로 우리 은하수가 가득 채워져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30년대 스웨덴의 천문학자 크누트 룬드마크가 아주 놀라운 발견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룬드마크는 당시 한창 새롭게 발견되고 있던 우리 은하계 바깥 외부 은하들의 별들의 움직임을 또 관측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하의 질량을 잴 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은하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전체 밝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정도로 밝게 빛나려면 태양 같은 별들이 이 정도 개수는 있어야겠다라고 알 수 있겠죠. 밝기를 가지고 태양 질량 곱하기 개수하면 되니까 얼추 질량을 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질량을 광도 질량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아까 소개드린 켈빈의 방법처럼 역학적인 질량, 중력 질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쨌든 방법만 다를 뿐 똑같은 은하의 질량을 광도 질량으로 재고 역학적 질량으로 잰 거잖아요. 둘 사이 값은 차이가 없어야겠죠. 그런데 룬드마크가 실제 비교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광도 질량보다 중력 질량이 10배에서 100배까지 무겁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문학에서 이 비교를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질량 대 광도 비라고 해서 광도 질량 분의 중력 질량의 비율이 10배에서 100배까지 높았다는 건 밝기에는 기여하고 있지 않지만 중력에만 기여하고 있는 무언가 이상한 질량이 추가로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걸 통해서 룬드마크는 무언가 밝게 빛나지 않는 이상한 것들이 은하계를 가득 채우고 있긴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천문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막 신비로운 암흑물질 같은 걸 생각하고는 아니었어요. 대신 뭐라고 생각했냐면 행성, 해성, 소행성 아니면 블랙홀 같이 빛을 내지 않는 땅땅한 작은 천체들이 되게 많나 보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33년 너무나 중요한 발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위스 출신의 천문학자 프리츠 쯔비키가 이번에 은하 하나 단위가 아니라 은하가 여러 개 모여있는 은하단에서 비슷한 관측을 합니다. 당시 쯔비키가 어떤 관측을 하냐면 코마 클러스터, 머리털 자리 은하단이라고 하는 되게 큰 은하단이 있어요. 이 은하단 안에는 은하가 1000개 넘게 바글바글 모여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하 속의 별들의 움직임을 은하의 중력이 결정하고 있다면 은하단 속의 은하들의 움직임도 은하단 전체 중력이 결정하고 있겠죠. 쯔비키는 이 은하단 속의 은하들의 속도를 재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이 은하들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돌고 있다면 이미 진작에 은하단의 중력을 벗어나서 다 그냥 날아가 버렸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안정적으로 붙잡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겉으로 봤을 때 은하단의 전체 중력이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았지만 빛을 내지 않는 미지의 물질이 보기보다 더 강한 중력으로 은하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의 체중을 잴 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허리 둘레, 옷 사이즈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저 정도 체형이면 체중이 이 정도 나갈 거다라고 재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는 정확하게 인바디를 찍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눈대중으로 유추한 체중이나 인바디로 잰 체중이나 다르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마른 비만이라면 뱃속에 엄청나게 많은 내장 지방을 숨기고 있다면 그러면 고기보다 훨씬 무거울 겁니다. 이 당시 천문학자들이 발견했던 건 은하들이, 은하단이 고기보다 무겁다, 얘네들은 안 보이는 내장 지방을 엄청나게 많이 품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1939
1989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호레이스 밥콕이라는 사람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속의 별들을 관측하고 마찬가지로 별들의 속도를 재는 거죠. 처음에 밥콕은 안드로메다 속의 별로 이 속도를 재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은하를 보면 은하 중심만 밝게 보이거든요. 태양계처럼 대부분의 은하 질량은 은하 중심부에 몰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은하 정중앙으로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별들의 속도도 빠르게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내려가지 않아요. 은하계 외곽으로 가도 계속 빠르게 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은하계 바깥 가장자리에 붙잡혀 있는 별도 굉장히 강한 중력, 더 강한 중력으로 계속 붙잡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이것은 은하계 외곽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 질량이 더 높은 밀도로 존재하기 때문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천문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도 은하를 찍게 되고요. 가스 구름의 분포, 별의 분포 이런 것들을 다 찍게 됩니다. 그리고 별의 속도뿐만 아니라 가스 구름의 속도까지 관측을 해보니까 더 정확하게 은하계 더 바깥까지 가도 여전히 별과 가스 구름이 빠르게 돌고 있다. 이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 질량을 가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에 천문학자 베라 로빈이 나옵니다. 베라 로빈도 똑같이 안드로메다를 비롯한 다양한 은하들을 관측을 하게 돼요. 은하 중심부터 바깥까지 별들의 속도 분포를 쭉 관측을 해보죠. 이걸 통해서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냐면 대부분의 은하들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질량이 평균 10배가량 더 많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질량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별, 행성, 가스, 구름, 내 몸 이런 일반적인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매터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질량, 인비저블 매터가 지금에 와서 암흑 물질, 다크 매터로 이제 굳어지게 되었던 거죠. 너무나 좋은 질문인데요.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이 이 암흑 물질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슨 미지의 물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블랙홀 아니면 지나가다 끝나고 어둡게 그냥 식어버린 암흑 속에 숨어버린 어린 별들 또는 행성, 소행성 이런 애들이 우주의 암흑 물질에 해당하는 추가 질량을 채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영어로 Massive Compact Halo Object, 우리말로 풀었으면 은하 헤일로 공간을 떠돌고 있는 Massive, 무겁고 Compact, 땅땅한 물체들이란 뜻이에요. 블랙홀이나 행성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줄여서 마초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초가 정말 암흑 물질에 필요한 암흑 물질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계속 관측을 해 나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마초를 많이 발견해도 우리가 필요한 암흑 물질 전체 양의 2%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마초는 암흑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나 이런 어둠 속에 숨어버린 땅땅한 천체들, 무겁고 땅땅한 천체들만 가지고는 암흑 물질을 설명할 수 없었고 결국에 암흑 물질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암흑 물질은 어지간해서 일반적인 물질과 그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아요. 정말 말 그대로 유령처럼 그냥 슝 뚫고 지나갑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스들은 압축을 하고 서로 충돌시키고 하며 입자끼리 충돌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워지고 빛을 내고 밝게 빛나고 하거든요. 근데 암흑 물질은 아무리 얘네가 서로 막 충돌하고 해도 어지간해서 그 어떤 빛도 방출하지 않고 우리 같은 일반 물질들하고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망원경이나 디텍터는 일반 물질로 만들잖아요. 근데 일반 물질로 만든 망원경이랑 디텍터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얘네들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검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의상. 정말 이 지독한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흑 물질이랑 암흑 에너지는 완전 다릅니다. 하루 종일 암흑 물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암흑 에너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암흑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고 중력을 갖고 있어서 끌어당기는 존재고요. 암흑 에너지는 우주 팽창을 빠르게 가속시키는 날려보내고 있는 미지의 에너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암흑 물질이랑 암흑 에너지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부디 오늘의 댓글창에서만큼은 암흑 에너지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암흑 물질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일지를 밝히는 건 입자 물리학들의 숙제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입자 물리학자 분들께서 분발을 하셔가지고 입자 가속기 아니면 입자 충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힉스 입자 발견했듯이 정말 끈질기게 우리가 실험을 하면 암흑 물질로 추정되는 후보 입자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참 난감한 게 얘네가 좋아하는 미끼가 뭘지 어떤 식으로 얘네가 흔적을 남길 수 있을지를 알아야 사냥 방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힌트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죠.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모든 걸 다 준비했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출 방식을 총동원해서 이곳저곳에서 검출기를 만들어 놓고 그냥 강태공처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암흑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오직 중력에만 반응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높은 밀도로 모여도 막 터지거나 뜨거워지거나 가열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했죠. 일반적인 가스 물질로만 우주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 공간에 암흑 물질 없이 가스 물질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 물질도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서서히 반죽되고 모이기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가스 물질은 너무 지나치게 높은 밀도로 뭉쳐지다 보면 뜨거워지고요. 지나치게 높은 온도 때문에 다시 팽창하려고 해요. 그러면 더 높은 밀도까지 반죽될 수가 없겠죠. 적당히 뭉쳐지려고 하다가 너무 뜨거워져서 그냥 터지고 말아요. 그런데 태초에 존재했던 암흑 물질들은 그냥 중력 바보인 거예요. 중력만 바라보면서 그냥 꾸준히 밀집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더 높은 밀도로 하나하나 우주
우주 거대 구조의 골격을 만들게 되고요. 얘네가 높은 밀도로 충분히 강한 중력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강한 중력에 이제 주변을 떠돌고 있던 가스 물질이 더 안정적으로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안정적으로 날아가지 않고 더 높은 밀도로 별도 만들고 은하도 만들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지금같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있기까지 지금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재밌게도 우주의 나이가 138억 살인데 엄청 길잖아요. 근데 사실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너무나 우주가 탄생하기가 짧은 시간인 거예요. 더 긴 시간이 걸려야만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암흑 물질 덕분에 우주가 이 정도로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은하계 원반에도 암흑 물질이 있고 은하 바깥 헤일로 공간에도 암흑 물질이 있다면 당연히 은하 원반상에 놓여있는 태양계에도 암흑 물질이 있겠죠. 사실 밀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1세제곱 센티미터 큐브 부피 안에 대략 10의 마이너스 21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은하 헤일로가 워낙에 크니까 은하가 품고 있는 암흑 물질의 전체 양이 엄청 무거운 거지 밀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태양계 주변 공간의 암흑 물질 밀도도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우리 몸을 통과하는 암흑 물질의 양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을 원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길이 한 170cm짜리 높이가 있고 둘레 1m 정도의 둘레를 갖고 있는 원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 속에 부피 안에 평균적으로 통과하는 암흑 물질의 양은 1초당 10의 마이너스 16kg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미한 양이냐면 만약에 그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살면서 평생 암흑 물질이 통과한다고 하면 100년 동안 몸속에 쌓이는 암흑 물질의 양은 1mg 정도예요. 모래알 하나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찌고 있다고 이건 암흑 물질 때문이야 라고 하시기에는 핑계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암흑 물질은 중력에만 의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다 통과를 하잖아요. 지구 주변의 암흑 물질들은 지구의 강한 중력 때문에 일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이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의 속도를 재며 정말 우리가 추정했던 다른 방식으로 추정했던 지구의 중력과 인공위성의 궤도를 결정하는 지구의 어떤 중력 질량이 다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테스트를 쭉 해봤는데 아직은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구 정도면 워낙에 사이즈가 작은 행성이어서 설령 암흑 물질이 쌓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소행성 하나도 안 되는 질량만 그 암흑 물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은 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암흑 물질 이론이 나오고 나서 일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그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빛을 내지 않고 빛과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지의 물질이 우주 공간에 있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 이론을 들고 옵니다. 그게 바로 수정, 뉴턴, 역학, 몬드라고 부르는 이론인데요. 이스라엘의 수학자 밀그롬이라고 하는 분이 제안한 이론으로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양계 정도 공간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중력이 약해지거든요. 중력이 작용하는 정도가 거리 스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대안 이론을 들고 온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걸 정말 절묘하게 잘 비비면 우리가 암흑 물질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었던 은하 주변의 별들의 빠른 속도 같은 걸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몬드 이론이 나오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몬드 이론은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추가 관측을 통해서 조금 위태로워진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에 가장 유명한 발견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은하단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빠른 속도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총알 은하단, 뷰렛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사진 잘 보시면 양쪽에 파란색 덩어리가 이렇게 밝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가운데 분홍색의 가스 구름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충돌 전에는 원래 각 은하단이 암흑 물질이 있고 그 중심에 가스 물질을 품고 있고 똑같이 예쁘게 잘 분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하단이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가스 물질은 충돌면에 단축되면서 정체가 되겠죠. 여기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근데 암흑 물질은 서로 통과해버립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숭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 때문에 벌어진 가스 구름의 분포가 약간 총알 자국처럼 꽃갈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총알 은하단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총알 은하단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일반적인 물질, 가스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뚫고 지나가는 어떤 미지의 질량, 유령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중력파도 이 몬드를 반박하는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몬드 가설에 따르면 중력파가 퍼지는 속도는 광속보다는 조금 느려야 합니다. 근데 실제 중력파를 관측을 해보니까 중력파가 퍼져가는 속도가 정확하게 광속이었어요. 중력파 관측까지 더해지면서 몬드 이론은 지금은 조금은 인기가 많이 떨어진 편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되게 재밌는 생각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3차원 공간, 4차원 시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출할 수 없을 뿐 빛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어떤 미지의 4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보는 게 지금은 주류 이론인 것 같습니다. 암흑 물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주를 진화하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결국에 암흑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가 빅뱅 직후부터 지금까지 작동하고 거대 구조를 만들고 별과 은하를 빚을 수 있도록 해주었잖아요. 즉 우리 인간 세상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 돈이 있듯이 어쩌면 암흑 물질도 우주를 돌아가게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예술가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보고 싶은데요. 파울 클레라는 화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예술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가시화하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이 유령들을 쫓고 있는 현대천문학은 예술의 경지에 다다르고 있는 게 아닐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별과 은하들로 빛나고 있는 우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암흑의 존재까지 보이는 것처럼 추적하고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